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인물 코메니우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역사적인 루터보다 종교개혁 100년 전에 보헤미아의 얀 후스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 그리고 얀 후스의 개혁의 정신과 신앙의 정신을 따랐던 형제연합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히 리마인드를 드린다면, 코미니우스가 형제연합교회를 이끌고 불행하게도 3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의 연합군대와 프로테스탄트 연합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1618년에서 1648년까지 계속되었던 30년 유럽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코미니우스의 형제연합교회는 바로 그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이제 전쟁을 종식하는 그 평화조약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가운데서 루터파와 칼빈파만 종교 자유를 보장받게 되고, 이 코미니우스가 이끄는 이 형제연합교회는 종교 자유를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1555년에 루터파 교회가 가톨릭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맺었던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 1555년이었는데요. 그 조약에서 결국 라틴말로 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이 조항,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종교의 선택권을 결국은 지역의 황제가, 지역의 성주가, 왕이 가지는, 선택권을 가지는 그러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영역에는 통치자의 종교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라틴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서도 가톨릭이 그 문구를 들고 나와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미니우스가 이끄는 이 형제연합교회는 바로 보헤미아, 모라비아, 오늘날 체코 공화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황제의 지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맺히자마자 전쟁은 끝났지만은 이 형제연합교회는 그토록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해산해야 했고,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코미니우스는 그때 마지막 형제연합교회를 이끌었던 비숍,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직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서 그는 스스로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처절한 상황을 이제 직면하면서 코미니우스는 유명한 체코어로 문서를 하나 남기는데, 결국은 죽어가는 그 어머니 교회인 형제연합교회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글을 남기면서 이제 형제연합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루터파와 칼빈파 교회에 자유스럽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바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 연합 정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교회 연합 정신을 그 글에서 표현하면서도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게 되었고, 또 루터파 교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비판하게 되었고, 또 칼빈파 교회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를 끝냈던 무렵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파 교회에 대한 비판도 코메니우스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교회의 훈육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는 칼빈파 교회와 형제연합교회가 서로 일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속한 것들을 너무 많이 추측하여 해석해냄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대항하는 제세례파와 소시니안파와 알미니안파 등 많은 해충들이 발생하는 일에 오히려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비판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파 교회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니까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때에 좀 단순하고 덜 사변적이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는 뭐랄까 너무 많이 캐내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신앙의 가르침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정신을 남기고 그는 영국으로 사실은 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망명길이 그때 쉽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메니우스를 또 부르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나라 헝가리에서 성주였던 라콕지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헝가리의 그때 당시 수도였던 사로스파탁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약 3년 동안 라콕지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그는 피난을 할 수가 있었고, 그곳에 가서 결국은 라콕지의 도움으로 그는 그곳에서 학교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그는 그곳에서 그가 평소에 꿈꾸고 계획했던 소위 범지혜의 교육 철학을 더 완벽한 교육 이론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는 아주 쉬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배우는 책, 그래서 직접 코메니우스가 사파를 그려가지고 약 150장을 그려가지고 만든 책이 이제 그곳에서 구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후에 인쇄가 되었는데,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 이름은 원래 라틴어로는 오르피스 젠수알리움 픽투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림으로 이해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도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세계도해란 말은 세계의 모든 만물, 코메니우스의 범지혜의 교육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속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코메니우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풀어준, 설명해 놓은, 소위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당시 이 책이 인쇄되기로는 독일 뉴른베르그의 그 목판 인쇄술, 목판에 그 그림을 새겨가지고 인쇄하는, 그래서 뉴른베르그 인쇄소에서 출판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사로스파탁에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인쇄되어서 책으로 사용하게 된 데는 그가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한 후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58년입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유럽 전 나라에서 알려져 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초여까지 이 책이 초등학교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코미니우스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시각교육의 효시자였다. 그렇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영상 미디어 시대인데 심지어 이 영상 미디어를 만들어낸 최초의 인물이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결국은 오르피스 젠주알리움 픽투스라고 하는 이 저로 봐서는 왼편입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 원형으로 된 그림인데 그 안에는 자연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태양을 그리고 자연 만물을 그리고 그 햇빛이 비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원형 둘레에는 아주 유명한 라틴 말 옴니아 스폰테 플루안트 압지트 비올렌티아 레부스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 말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흐르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힘, 비올렌티아, 이걸 오늘날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행위, 그것은 사물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뜻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코미니우스의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교육하는데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해야지 억지로 아이가 가진 본래의 재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해서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은 코미니우스가 그 당시 이 문구로 금지시키는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문구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는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매를 들고 가르치는 이 체벌하는 이 교육을 코미니우스는 그 당시 이 말씀으로 중지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미니우스는 다른 책에서도 결국 교사가 아이를 공부 못한다고 벌을 주거나 체벌하는 그런 행위는 중단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 세계도회라는 이 책의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보시면 뒷 배경의 그림은 자연, 하늘, 구름, 그리고 태양이 비치고 있고 뒷 배경은 마을의 모습, 도시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시정부의 건물도 보이고 예배당도 보이고 자연, 나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에 이 그림 한 컷은 코미니우스의 교육 철학을 역시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미니우스의 교육의 핵심은 결국은 모든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고 모든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미니우스는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인생의 여로에서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 노인 세대,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여로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물론 올드 제너레이션은 교사의 역할이고 이 영 제너레이션은 오늘날 배우는 학생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이 결국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어디로 가리키냐니까 그 태양에서 빛이 비추어오는데 그 빛이 이 노인의 머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통과해서 아이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이야, 이리 와서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학생이 말이죠.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이에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이 다시 지혜를 설명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지혜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누가 그것을 내게 가르치게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의 대답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가르친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생이 결국은 아이에게 모든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아주 멋진, 정말 아주 의미를 담아놓은 그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책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정말 코메니우스가 그 시대에 이 세상의 실제적인 것을 클래스의 책으로, 그림으로 가져와서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 미디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코메니우스의 그 놀라운 교육적인 지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하나는 코메니우스를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은 1891년에 체코의 그 화가인 브로칙 바클라프라고 하는 화가가 코메니우스의 그 책상 앞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초상화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암스테르담에 있는 1891년 암스테르담에 있는 코메니우스 무제움의 박물관에 이게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메니우스는 사실 사로스 파탁에서 한 3년간의 체류 동안에 그가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계획과 또 교육 계획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라틴어 교육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원래 그가 계획했던 범지혜의 교육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그 배경은 역시 앞서 말한 대로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도해를 그려놓기는 코메니우스가 직접 150개의 그림을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 인쇄소를 찾다가 이걸 인쇄할 수 있는 그 인쇄소가 그 헝가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쇄소를 찾느라고 백방으로 알아본 게 이제 독일의 뉘렌베르크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빨리 그때 만들어냈으면 이 헝가리 사로스 파탁에서의 범지의 교육이 더 이름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이 책이 후에 유감스럽게도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에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로스 파탁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형제연합교회 성도들이 리사에서 코메니우스가 빨리 리사로 돌아오도록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재촉을 그는 물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1654년 리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656년까지 리사에 머물렀다가 다시 리사를 떠나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직전에 이제 리사에서 다시 코메니우스는 큰 환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656년에 30년 종교전쟁은 다 끝났지만은 스웨덴 군대가 퇴각하면서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가톨릭 군대들이 갑자기 이 리사라는 도시를 점령해 가지고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약탈하고 방어함으로 인해서 코메니우스의 집과 그가 가지고 있던 서재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필해 놓았던 수많은 원고들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코메니우스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망명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마침 암스테르담에서 이전에 데기어라고 하는 거부와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이 이 코미니우스의 소식을 듣고 암스테르담으로 와서 여생을 보내도록 그를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4세의 노년기에 접어드는 코미니우스는 쓰라린 인생의 경험을 또 한 번 리사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미니우스는 1656년에서 그가 죽기까지 1670년까지 약 14년간 암스테르담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많은 글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미니우스는 그 당시에 이미 교육학자로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 정부가 코미니우스가 암스테르담에서 와 사는 날 동안 생활비를 암스테르담 시 정부가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미니우스가 리사에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그가 평생 기록하고 작성하고 책으로 만들었던 교육에 관한 글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글로 옮겨서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오페라 디닥티카 옴니아라고 하는 4권의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학 총서다,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코미니우스의 교수학 전집이다, 그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책도 출판하는데, 4권으로 출판하는데 암스테르담 시 정부가 재정을 지불해서 이 책이 오늘날까지 남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코미니우스를 존경해 가지고 그 암스테르담 시 도서관의 열쇠를 코미니우스에게 맡기고 언제든지 도서관을 출입하여 더 연구하고 더 책을 써내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미니우스가 살았던 그 골목에, 같은 동네 골목에 누가 살았냐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 나 있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렘브란트는 1624년에 출생하여 1669년 코미니우스가 죽기 1년 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소재들을 그림으로, 성화를 그림으로 그렸던 유명한 크리스찬이다, 기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코미니우스의 초상화 소개하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초상화는 렘브란트의 수제자였던 유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암스테르담 그 코미니우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 초상화, 이것은 코미니우스가 마지막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그려준 그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코미니우스는 암스테르담의 환경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는 이미 그 스웨덴에 초청되어 갔을 때에 1645년에 엘빙이라는 곳에서 소위 스웨덴 정부가 요구한 교제 편찬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함께 준비한 내용이 뭐냐니까 소위 유명한 인간적인 일들의 개선에 대한, 관계 개선에 대한 보편적 제언서라고 하는 7권으로 구성된 미안성의 작품, 그것을 거기서 이미 1645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암스테르담에 와서도 계속 그것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에 머무는 동안에 이게 7권으로 구성된 건데 1권과 2권이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기고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미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페라 디닥티카 옴니아라고 하는 교수학 총서, 즉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그 암스테르담 시정부의 재정 출연으로 출판의 빛을 보았는데, 이 책에서 코메니우스는 학교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의 작업장이요 전생의 서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여 실천하는 작업에 충실한 노력에 달린 것으로 이해하여 결국은 학교 교육을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천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작업장이다. 교회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다. 또는 영원 세계의 서막이다. 또는 그 자체가 바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결국은 영원한 세계의 서막, 그리고 그가 그의 교육의 윤리의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이 네 권의 책에다가 수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에 실린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은 그의 유명한 학교 교육 지침서로 알려져 있는 대교수학이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그 책 첫 번째 내용이 실려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대교수학이라는 이 책은 코메니우스가 1632년에 결국은 그 리사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썼던 보헤미아의 대교수학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출판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증보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책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대교수학에서는 대학 교육까지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교육의 목적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코메니우스는 결국 1662년에 형제연합교회가 총회를 열게 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교회를 해산하자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형제연합교회 그 남아있는 형제들은 교회 해산을 공포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그 지도자 그룹에 코메니우스의 사위였던 페터 야블론스키라는 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그 교회의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 존속했고 코메니우스는 이 교회를 위하여 협력적인 사역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암스테르담에 머물면서 이제 그 교회가 사용할 찬송가도 만들고 요리문답서도 만들고 교회 역사에 관한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교회법의 개정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형제연합교회의 옛 신앙 고백서를 개정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결국은 그 당시에 화란의 믿을 부르기 위해 망명해 온 라바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바디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화란에서 초기에 화란의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원래 이 라바디는 불란서 사람인데 불란서의 예수회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칼빈 사상을 접하고 결국은 칼빈주의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되는데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결국은 그는 제네바의 칼빈이 시무했던 그 페터스 키르시 베드로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2의 칼빈이란 이름을 들으면서 칼빈주의 사상을 따르는 인물로 추앙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적인 운동들을 벌리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되어서 화란 미들부르크에 와서 그는 은둔 생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유럽에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그때 코메니우스가 그와 사귀게 되어서 그에게 이런 신앙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멘토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